유럽의 하늘엔 폭격기가, 아시아의 땅엔 불길이 번졌습니다. 7,500만 명이 희생된 인류 최대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단 몇 명의 야심가들이 품었던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전쟁터로 바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02년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한 청년이 군 복무를 피하려고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사회주의 신문에 글을 쓰며 유럽의 왕정을 무너뜨리자고 외쳤습니다. 이런 과격한 활동 때문에 스위스 당국과 계속 마찰을 빚었죠. 체포되고 추방당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체포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로 돌아가 미뤄뒀던 군 복무를 마치고 잠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다시 열정적인 사회주의 활동가로 돌아왔습니다. 무솔리니는 연설과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죠. 그는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1910년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식민지로 만들 때 격렬히 저항했고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이 터지자 처음엔 이탈리아의 참전을 반대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전쟁이 유럽 전체의 왕정을 뒤흔들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갑자기 전쟁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사회주의자들은 무솔리니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당에서 제명시켰죠. 무솔리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이념이 필요해요. 계급으로 국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법이요. 우리는 지중해를 다시 정복할 것이고 옛 로마 제국처럼 모든 이탈리아인을 통합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파시즘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길입니다.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영토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경기는 침체됐고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무솔리니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파시스트 운동은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죠. 1922년 그는 국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권력을 잡겠습니다. 국왕이 물었죠. 무슨 수로? 바로 이 방법으로요.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로마로 행진해 오고 있었거든요. 국왕은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무솔리니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파시스트 독재자가 등장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영토를 빼앗겼고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됐으며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공군은 아예 가질 수 없었고 천문학적인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죠. 현재 가치로 약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굴욕감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작고 화가 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콧수염이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독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히틀러는 1차 대전에 병사로 참전했던 광신적인 애국주의자였습니다. 독일의 패배와 굴욕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참여했고 1923년 미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계속 높아져서 1933년 결국 총리가 됐죠.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 민족의 위대한 운명을 실현할 구세주라고 믿는 완전한 망상가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 정권을 만들었죠. 이제 유럽에
두 번째 파시스트 독재자가 나타난 겁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둘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나라가 그들과 손을 잡으려 했거든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200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세계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타나서 우리와 무역을 하자며 강압적으로 개항을 요구했죠. 서구 열강들이 연이어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고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천연 자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 땅도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압박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얄미운 것은 서구 열강들이 일본이 약화시킨 중국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세력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항의하자 그들은 그게 어쨌다는 거냐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일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서 놀랍게도 승리했죠. 한국을 완전히 병합했고 1차 대전 때는 아시아에 있던 독일 식민지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일본 기차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명분으로 만주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군의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졌죠. 이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 이 세 나라는 모두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연합국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군사력을 확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죠. 히틀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증오했고 이제 그 조약을 무시할 준비가 됐습니다. 조약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공군을 재건했고 징병제를 부활시켰으며 군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연합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다시 배치했죠. 연합군이 나타나면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연합군은 가만히 있었어요. 군사력이 충분해지자 히틀러는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리아인 인구를 급격히 늘리고 싶었고 그러려면 더 넓은 생활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단 유럽부터 차지하고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히틀러가 주변국들을 노골적으로 노리기 시작하자 연합국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유화 정책이라는 완전히 쓸모없는 외교 전략이었어요. 이 정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저것이 갖고 싶다고 하면 연합국들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좋아, 가져가되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그러면 히틀러가 또 이것도 갖고 싶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1938년 히틀러의 군대가 오스트리트로 진격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오스트리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테란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였죠. 연합국들은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열었습니다. 정작 자기 땅이 논의되는 회담인데 체코슬로바키아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연합국들은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은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서명된 문서를 흔들며 위기를 넘겼다고 선언했어요. 세계 평화가 지켜졌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 지역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인벌린은 속았구나라고 탄식했고 히틀러는 나 히틀러인데 뭘 기대했냐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무솔리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아비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너무 낙후돼서 이탈리아의 탱크에 맞서 창과 화살로 싸워야 하는 곳이었죠. 무솔리니는 그곳을 점령했고 아드리아해 입구를 통제하기 위해 알바니아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마르코 폴로교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것 역시 일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휩쓸고 양쯔강을 따라 당시 중국 수도였던 난징으로 진격했어요. 다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강철 조약에 서명하며 동맹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폴란드로 눈을 돌렸어요. 독일을 둘로 나누는 폴란드 회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연합국들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면 전쟁이라고 경고했죠. 히틀러는 동쪽으로 계속 진격할 계획이었지만 두 방향에서 동시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과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이서 폴란드를 침공해서 나눠 갖자. 나중에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 스탈린이 동의했습니다. 이 놀라운 동맹 소식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폴란드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두 강대국을 막아낼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짜 전쟁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프랑스는 여전히 1차 대전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군대는 구식이었어요. 아직도 말을 이용하고 있었고 무전기 대신 오토바이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은 애매했고 부대 통제는 엉망이었죠. 독일 국경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는 영국 해협까지 연장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인데도 적을 공격하기를 꺼렸습니다. 보복이 무서웠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인벌리는 여전히 외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영국 공군은 독일 도시를 폭격하는 대신 선전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한 공군 장성은 이것이 화장지나 제공하는 일이라고 비꼬았어요. 영국은 프랑스에 고작 20만 명의 병력만 보냈는데 프랑스는 수백만 명을 동원하고 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어요. 대신 북쪽의 노르웨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립국인 스웨덴이 독일의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역시 중립국인 노르웨이를 통해서였어요. 연합국들이 수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때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했습니다. 연합국들이 노르웨이를 통해 병력을 보내서 핀란드를 도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철광석 광산을 장악할 속셈이었어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여전히 반대했고 영국은 노르웨이 연안에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국의 계획을 눈치채고 재빨리 움직였어요. 덴마크를 거쳐 노르웨이를 침공한 겁니다. 연합국들이 서둘러 노르웨이 해안에 병력을 상륙시켰지만 독일은 이미 비행장들을 장악하고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처칠은 독일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 했죠. 히틀러의 전체적인 전략은 독일의 1차 대전 전략과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영국을 굴복시킨 다음 소련을 침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가짜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국들이 히틀러에게 군대를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공격 준비를 마쳤어요. 연합국은 벨기에에 병력을 배치하고 싶었지만 벨기에가 거절했습니다. 히틀러는 프랑스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침공을 개시했어요. 연합군이 전속력으로 벨기에로 달려가서 독일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1차 대전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비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격전이었어요. 독일군이 진격하면서 수만 명의 난민들이 서쪽으로 피란을 갔고
이것이 연합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아르덴 숲 지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남겨져 있었어요. 프랑스군은 이 지역의 험한 지형 때문에 적이 뚫고 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은 보유한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이 지역을 뚫었습니다. 50개 사단을 투입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연합군을 포위했어요. 연합군 대부분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독일군은 사방에서 공격해서 프랑스군을 괴멸시켰고 영국군도 거의 전멸시킬 뻔했죠. 하지만 영국은 덩케르크에서 필사의 탈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민간 선박들까지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젊은 병사들을 본국으로 데려왔어요. 프랑스군 대부분이 무너지자 독일은 쉽게 진격해서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프랑스가 항복한 겁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히틀러가 해낸 거예요. 히틀러는 프랑스가 무너지면 영국도 희망을 잃고 평화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가시게도 영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서부 전선을 정리해야 했고 영국을 강제로 굴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히틀러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탈리아까지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영국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 거죠. 히틀러는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는 대신 해안 지역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독일의 괴뢰 국가로 남겨뒀습니다. 영국의 오랜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 편에 선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영국은 알제리의 프랑스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배들을 대거 파괴했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히틀러는 영국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본토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하늘과 바다에서 우위를 점해야 했거든요. 독일 폭격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였던 영국 공군이 밤낮 없이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처음에 독일 공군은 영국의 항구와 해안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그 다음엔 영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어요. 영국의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었죠. 히틀러의 대규모 영국 침공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베를린에 대한 소규모 폭격을 명령했습니다. 별로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히틀러는 격분했어요. 즉시 독일 공군에게 목표를 런던의 민간인들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시골로 보내졌고 방공호로의 대피가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영국인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고 뜨개질을 하며 평소처럼 생활했죠.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런던 시가지가 폭격 목표로 바뀌면서 영국 공군은 재정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히틀러가 제 발을 쏜 격이 된 거예요. 마침내 독일 공군이 런던에 대규모 총공격을 가했지만 영국 공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수많은 독일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제공권을 확보했어요. 히틀러의 침공 계획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도시들에 대한 폭격은 한동안 계속됐죠.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상을 바꾼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어요.